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에 나서고 홍준표 전 시장도 힘을 보태면서 국민의힘이 대선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깜짝 지원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게 또 뒤늦게 연대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관람이라는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영화의 주제는 부정선거와 관련됩니다. 국민의힘은 자연인이라고 선을 그어보지만 대선을 13일 앞둔 시점에 굳이 이런 행보를 했어야 했냐는 불만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1호 선거운동원이라는 비아냥도 있죠. 오늘은요,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우리 국민의힘이 내는 후보가 당선되는 길뿐입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먼저요,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유세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좀 강조를 해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 유세복이라고 하죠. 그 옆에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없는 유니폼을 입고 유세를 했습니다. 이게 뭐 홍보 효과를 주고자 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 후보는 이름이 박혀 있는 유세복을 입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입지 않았다. 이거를 두고요, 정광재 대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정치권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다양한 해석들을 붙이기 때문에 이 해석 하나하나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싶기도 한데 제 동행했던 그 측근에게 한번 확인한 것은 실제로 이 준비된 유니폼은 우리가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이름이 적히지 않은 그것들이 당협에 내려졌고 그것을 입은 것뿐인데 너무 이런 과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뭐 김문수 후보라는 이름을 꼭 부각시키고자 했다면 받은 것에 뭐 이렇게 이름을 찍은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뭐 너무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과한 해석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 뉴스지 저기에 이름이 적혀 있느냐 적혀 있지 않느냐는 부수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까지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마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파란색 넥타이를 낸 프로필 사진 그것도 여러 해석을 나왔잖아요. 약간 좀 부담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세에 이제 첫 유세를 하고 오늘도 유세를 합니다. 그러면 유세에 나선 이유나 의미는 뭡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위험한 대한민국을 막기 위해서 본인은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뭐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김문수 후보라는 것을 모르는 유권자분들도 계실까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그 당원으로서 항상 강조했던 선당후사의 자세로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진정성을 갖고 기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주변에 또 뭐 여러 가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SNS 메시지의 파괴력이 굉장히 큰데 여기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과 함께 왜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세를 시작했다는 점에 좀 방점을 찍어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로 분류가 되죠. 이 이름이 없는 옷을 착용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호응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꾸준히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자산도 거기에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명분을 지키면서도 우리 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방법, 그것을 아마 그런 형태로 한 것 같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방법이면서도 박 의원님 네. 정치적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나를 더 추가를 했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굳이 조금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자면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중심의 선거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는 원심력이 생기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 대우가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다양한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큰 원심력인 거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선 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도 갖춰지지 않아서 어쨌든 그거를 전제 조건처럼 제시하면서 유보해 놨는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계엄 내란에 대해서 그렇다고 지금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전체가 어떤 그 뼈저린 그런 성찰이나 이런 걸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게다가 윤 전 대통령과도 단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서 예. 읍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전히 그 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기준에 맞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선거운동에 나서되 그게 이제 선대위에 참여하거나 예. 혹은 선대위하고 협의하에 일정을 진행하기보다는 어쨌든 본인 중심의 일정을 수행하면서 예. 그게 결과적으로는 당이나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건데 그에 대해서 또 비판도 있을 겁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누가 중심인 선거운동인 거냐 저게 예. 결국에는 본인을 돋보이게 하고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미리 전당대회 사전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나 혹은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 예. 진용이나 이런 게 흔쾌하지 않은데 이제 그런 걸 다 뒷전으로 하고 대승적으로 나서기도 좀 마땅치 않은 예.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평가는 전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저 모습으로도 확인되는 바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4분 오열 상황이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이게 외연 확장 차원의 빅텐트는 고사하고 예. 당내 통합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저희가 뒤에 윤 전 대통령 영화 관람한 거 살펴볼 텐데 그때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노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유세 때 사진을 저희가 잠깐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이름이 없는 일단 유세복을 입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은 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옷을 입은 분도 있는 것 같고요. 혼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좀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유튜브를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하고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면서 큰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뒤에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리로 나온 것이고 오히려 그런 면 때문에 제가 함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김 후보님이 안 가시는 곳에서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그럼 정관재 대표 이렇게 네.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와는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네. 선거 유세 도와야 되긴 하기 때문에 좀 독자적인 방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그 생각의 차이는 세계에서 상당 예. 부분 좀 줄어들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완전히 일치된 수준은 아니죠. 첫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예. 이걸 얘기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함으로써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명분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또 수구 세력과의 거리두기 이 부분은 이제 과거의 자유통일당 시절부터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수구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예.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도 잘못된 일이라고 했지만 본인은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강한 반대 메시지를 냈었던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로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한 간극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선대위에 참여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이 지금 당원이고 한때 당대표를 했었고 지금 이재명 정권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지자들과 함께 그 부분을 막겠다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예. 저는 박원석 의원님 재밌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선거 기간에는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죠. 그렇죠. 원심력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원심력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경선 과정이나 아니면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던 어떤 팬심 예.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생겨나는 것 같은데 그 원심력조차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구심력으로 모으려는 노력을 남은 기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식으로 진정성 있는 선거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게 되는 해석은 여기 보시면요. 마지막 겁니다. 왜 이렇게 독자 유세에 나섰을까? 차기 당권을 노린 움직임, 이른바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잠깐 박 의원께서 짚어주시긴 했는데 그렇다면 대선 이후의 과정까지도 보고 지금 한 전 대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한 전 대표가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이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첫 번째 냈던 메시지가 당원에 가입해달라 예. 이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그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비전으로 대선 이후에 이 당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대선을 손 놓고 있으면 예.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반대의 그 비판들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전 대표도 본인이 참여할 최소한의 명분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 그 명분이 아직 흔쾌하지 않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적 정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에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독자성 또 고유한 어떤 그 색깔 예. 이걸 유지하면서 이제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예. 김문수 후보하고의 그 시너지를 고려해서 김문수 후보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표의 확장을 위한 이제 그런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동선이 조금 달랐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뭐 어제 광안리 오늘 이제 뭐 서문시장 대구인 것 같아요. 오늘. 예, 뭐 예. 김문수 후보도 한 번씩 거쳤던 데고 부산이나 예. 대구는 또 이게 전통적인 그 지지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수한 선거운동만이 아닌 예. 이제 선거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행로를 염두에 둔 이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 김문수 후보의 확장을 위해서 험지에가 선거운동을 하겠다면 아마 호남부터 갔을 거예요. 물론 이제 호남도 계획은 있을 텐데 예. 이제 이 동선 자체가 그냥 순수한 선거운동이라고만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제 전통적 지지 기반이 있는 곳들을 찾아서 예. 또 본인의 이제 팬덤이 있는 곳들을 찾아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서 다르게 읽힐 수 있는 대목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 일정과 관련해서는 예.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전통 지지층이 지난 경선 과정에서 후유증으로 완전히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실제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TK 이 지지율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득표했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우리 당 지지자들을 결집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결집이 인식을 우선이다. 갖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우리 정당의 그 유세 코스를 보면 결국에는 영남 지역에서 일어난 바람을 바탕으로 해서 충청, 강원, 서울로 오는 수도권으로 오는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여러 정치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뭐 유세 현장을 짠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그런 해석들은 가능하겠지만 한동훈 예. 전 대표는 그런 정도까지 의식하고 하는 행보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이죠. 홍준표 전 시장인데 특사단까지 국민의힘에서 파견을 했죠. 그런데 홍 전 시장도 지지는 하지만 김문수 후보 지지는 하지만 선대위 합류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홍준표 전 시장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한 것으로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의 현재 상황을 더 이상 그렇게 저희들이 다그치지 않고 좀 조용히 지낼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구두로 지지하는 거 이끌어내고 민주당에 뭐 그것도 선을 그었고요. 그런데 선대위는 합류하지 않았다. 이것도 한 전 대표하고 비슷한 이유일까요? 홍 시장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다가 홍준표 시장은 이미 이제 탈당까지 하신 그런 상황이에요. 예. 사실은 뭐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에 어떤 부채감을 가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하와이까지 쫓아가서 이제 설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예. 거기에는 선을 걷지만 구두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얘기도 전언이에요. 홍준표 전 시장이 예. 직접 한 바가 아닌데다가 오늘 또 저 메시지는 어쨌든 대선 이전에 돌아와서 선대위에 결합하는 일 같은 건 없다. 확고하게 선을 건 거기 때문에 예. 이것으로써 홍준표 시장이 뭐 선대위 참여하느냐 마느냐라는 갑론을박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선거 때까지 홍준표 시장이 가만히 계시면 모르겠는데 예. 어떤 메시지를 또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마조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예. 홍준표 시장도 지금 주요 정치적 기반이 이제 TK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TK에서 지금 심상치 않아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나 예.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강도 같은 게 예전에 보수 정당의 후보들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근데 TK 그런 그 상황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이번 선거는 해보나 마나한 선거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어떤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전히 홍준표 시장을 조금 약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뭐 저 정도까지 얘기하셨으면은 더 이상 어떤 정치적 해석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비판 뭐 이걸 이제 홍준표 시장이 또 추가하는 그런 메시지는 낼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또 모르죠. 여러 차례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입장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특사단까지 국민의힘에서 꾸려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성과는 있었다고 지금 당내에서 평가합니까? 네, 그럼요. 소기의 성과는 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선의 성과는 조기 귀국하셔서 선대위에 합류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세 현장에 다니는 거 이게 최선의 성과였겠죠. 예. 그러나 그 어떤 성과냐면 이게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주당과의 연대설이 막 모락모락 피어났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게 되면 초대 총리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설까지 예. 나왔었고, 근데 그것은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이기는 하지만 이 특사단으로 간 분들이 유력 정치인들인데 없는 말 했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주당과 정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했으니 보수는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면 저는 특사단이 하와이까지 갔었던 정치적인 성과물은 충분히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홍지원 전 대구시장이 예. 혹시 당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도 있는데 그 홍 전 시장이 한 얘기 중에 재밌는 게요. 첫 번째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 짓고 두 번째 사기를 당하면 바보고 세 번째 사기를 당하면 공범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그렇다면 다시 우리 당으로 와서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것은 본인이 했던 얘기와도 좀 결이 다를 것 같아서 저는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봅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귀국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정도만 본인이 직접 올리고 있는데 귀국한 이후에 본인이 얘기한 대로 실제로 정계를 완전히 떠날 거라고 보세요? 현실 정치에 다시 개입을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표면상으로는 정계 은퇴를 한 건데 지금 보수 진영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선거 이후에.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의 역할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정계 은퇴하고 탈당까지 한 마당에 그 얘기를 다시 걷어들이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어떤 명분이나 계기가 주어져야 사실은 정계 복귀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어떤 명분이나 계기일까? 이거는 지금 뭐 추측하기가 좀 어렵고 일각에서 뭐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일종의 이제 통합정부의 초대 총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도 있었고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뭐 예. 다 부인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근데 이제 완전히 닫혔을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민주당과 연대설이요. 그것도 일말의 여지는 좀 남아 있다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 부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어쨌든 내란 척결 이걸 이번 선거의 최대 명분이자 프레임으로 걸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을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예. 그게 국민의힘 경선 기간 내내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을 모셔와서 무슨
국민통합정부의 총리 이게 과연 민주당이 내걸었던 선거의 명분과 맞느냐. 예. 내부의 반대도 굉장히 극심할 거예요. 그래서 새 정부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서 들어섰을 때 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러나 뭐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의 정치적 역할이 여기서 끝이냐. 예. 그에 대해서는 다른 역할이 있을 거다. 이런 그 예상들이 훨씬 더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만 예. 본인도 지금 어쨌든 정계 은퇴하고 탈당하고 가셨으면 사실은 그냥 자연인으로서 자기 생활에 집중하시면 될 텐데 예. 끊임없이 정치적 그 메시지를 내면서 존재감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기대했던 부분이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서 어떤 역할을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 상태로는 박 의원께서 보죠. 현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전화해가지고 이준석 후보 통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단일화라는 큰 이슈를 전화로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거든요. 아이, 그거 어렵죠. 예. 어렵고 이준석 후보가 그런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전화 한 통 한다 그래서 단일화에 응할 것도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맞고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단일화여야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 데다가 승리할 수 있는 단일화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시계랄까요? 너무 달라요. 김문수 후보는 사실 이번 대선밖에 안 남은 거고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한 20년에 이 정치 시계를 가지고서 설계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게 그냥 무슨 공학적인 단일화 이런 걸로 이렇게 봉합된다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어쨌든 그게 절실할 수 있겠지만 예. 그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내걸었던 시대 교체라는 혹은 세대 교체라는 그런 가치나 명분이나 혹은 본인의 이제 정치적 미래 이런 걸 오히려 갉아먹는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쉽사리 거기에 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원팀의 모습으로 지금 대선 막판 선거전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거 말고요.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러 오는 2035 청년들에게 탄핵 반대하는 그런 주장했던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격려차 오늘 영화 보러 오신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좀 여러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어떤 영화냐면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에 관람을 하러 간 겁니다. 정관제들 이 부정선거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했고 선관위에 보내기도 했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계속 하면서 좀 비판을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저는 왜 이 영화를 택했을까? 예. 물론 뭐 전한길 전 강사가 이 영화 제작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예. 여러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선거에 나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대중 정치인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51%를 얻어야 하는데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10에서 15% 정도의 지지율만 있어도 그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그 부정선거와 관련한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예. 전체 국민 가운데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람들만 자기의 열렬한 극성 지지층으로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우리 당이 지금 정말 어렵사리 원팀을 만들어서 이번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중도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당의 이번 대선 캠페인에 도움이 되는가? 당내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예. 상당히 저는 이 정치적 득실만 놓고 본다면 우리 당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반려동물과 한강 산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뭐 여러 비판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렇게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대선 정국에서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강변에서 반려견들하고 산책하는 모습 사진이 찍히기도 했죠. 근데 그것과는 성질이 다른 형태의 행보였습니다. 그 공통 질문을 저희가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오늘로 13일 남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멸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왜 다시 부정선거를 윤 전 대통령은 꺼내 들었느냐, 이 시점에. 박 의원께서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행보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깊은 의도나 원모 심려가 있다기보다 예. 그냥 스스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자기 그 지지층 얼마 되지 않는 예. 그걸 이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뭐 욕망이랄까요? 그런 것의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본인이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지금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본인이 속해 있던 정당도 선거를 치르고 있고 전 국민이 어쨌든 이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파면당했지만 부정선거를 다루는 영화를 공개적으로 관람한다? 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체제를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은 그 지지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예. 대한민국의 선거는 부정선거니까 선거 보이콧하자 이런 메시지인가요? 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참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참 한심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게 이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국민의힘의 관계자라면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그 강성 지지층 눈치를 봐서 그런지 저 모습에 대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 정도를 제외해 놓고 제대로 된 비판조차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현재 예. 뭐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선대위 차원에서. 근데 앞으로 선거가 13일 남았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끼친 부정적 영향이 굉장히 큰데 예. 그거를 잘라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스스로 탈당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건만 지금도 저런 모습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휘청거리잖아요. 예. 앞으로 몇 번 더 저런 게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 지금 이재명 후보의 1호 선거운동원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대목이 이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이제 전한길 씨고 관람객들도 계엄이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관람객들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영화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인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른바 광장에서 투쟁했던 아스팔트 예. 지지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과 부정선거를 신봉하는 사람들과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그 부정선거와 관련한 영화를 보러 갔고 거기에 함께 관람한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아까 뭐 10명 중에 한두 명 된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 예. 그래도 그 10명 중에 한두 명이 자신을 지지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지자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면 앞으로 펼쳐질 전국에서도 본인이 예. 어떤 식으로든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저 자리에 가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10에서 15%의 자기의 지지층을 가져가는 것이 대선 이후에 당내 상황과 연관된 얘기인가요? 저는 뭐 과거의 권력을 한때나마 다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이 권력에 대한 향수를 버리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본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선거에 나올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본인에 대한 팬덤을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에 탄핵된 이후에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오해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예. 본인은 국민의힘이 그 대선을 치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예. 제가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아까 국민의힘 내에서 이렇다 할 목소리가 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 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다양한 소장파 그 국회의원들도 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네. 있는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자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다른 것이요. 김문수 후보는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는 결이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죠.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통령 이제 대통령직도 그만두셨고 당에서도 탈당하셨고 재판받는 게 남아있는데 본인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재판 잘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당신은 이런 영화는 오해가 일어나니까 안 됩니다. 또는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얘기했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토론회, BJC 토론회에서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 의원님, 저 후보의 얘기가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앞서 절연하지 못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보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하고 후보가 하는 얘기가 약간의 이제 온도 차이가 이제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 후보가 이제 저런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궁극적인 차이가 있었다 김문수 후보하고 바로 이제 저런 대목을 저는 얘기하는 예. 거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후보가 그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겁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의 입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쨌든 내란 책임에 대해서 별다르게 그 내란 프레임은 잘못됐다. 이런 입장만을 갖고 있을 뿐이고 예. 그와 이제 단호하게 선을 못 긋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자연인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물러나서 이러저러하게 본인 재판에 좀 집중하면서 좀 예.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하고 저런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예. 김문수 후보도 그런 거에 대한 그 분간이랄까요? 혹은 분별력이랄까 이런 게 좀 불분명하거나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사 구분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메시지가 관련해가지고 비대위원장 목소리에 들려들었고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연인 윤석열이라고 표현하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었고요. 비대위원장은 자중하셔야 된다고 했고 후보는 또 저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종의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저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출당이든 탈당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한창 있을 때 예. 비대위원장은 탈당을 권고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죠. 그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상 선거를 치러야 하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 표고 예. 밖에 나와서 어렵게 구해오는 중도표도 한 표고 이렇게 정치적인 셈법을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한 표를 지키는 역할에 본인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뭐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본인이 가서 중도에 있는 표를 좀 가져오겠다. 일종의 뭐 굿캅, 배드캅 이런 역할 분담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 부분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이제 공개적으로 유세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날 윤 전 대통령이 또 공개 행보를 했단 말이에요. 박 의원 보시기에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평소 재판에 출석했을 때 단정한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혹시 한동훈 전 대표를 의식한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뭐 그걸 의식해서 뭘 합니까?
이제 본인은 그 당에서 나왔고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났고 예. 물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겠지만 본인이 저렇게 등장한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무슨 행보를 막거나 거기에 어떤 뭐 본인이 뭐 지장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도 아까 이제 그 계엄 장면이 나오니까 계엄 산표 장면이 나오니까 그 영화 같이 관람하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수를 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이제 그걸 느끼고 싶고 자기 그런 판단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런 지지층들을 확인하고 싶고 예. 저는 뭐 그런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저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하겠다. 그게 좋은 메시지가 될 리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게 당에 주는 부정적 영향 같은 건 애초에 안중에도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저런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다시 차라리 구속시켜야 된다. 국민의힘까지 망가지기 전에.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이죠. 그렇죠. 예, 국민의힘 예, 일각에서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 답답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본인이 한때 속해 있고 자신을 대통령까지 만들어줬던 정당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 같은 것도 느끼지 못하는 김근식 실장이 분위기 SNS 때문에 올리는군요. 예. 이 단호하게 단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함으로써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국민의힘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죠. 예. 박 의원께서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 뭐 주말에 집회도 있다고 하고 정광재 대변인도 그렇게 보세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주말 사이 광화문에 열리는 집회에도 참석하시는 건 아닌가. 예.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이번 대선 선거를 더 어렵게 치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선거라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구도잖아요. 예. 이번 선거가 우리 당으로서는 왜 어렵냐?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과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이제 완전히 같이 동반퇴진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뉴스의 전면에 등장할수록 예.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부각되는 모습을 연출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뭐 오늘 영화 보신 거에 따른 세간의 여론을 예. 오늘 집에 가셔서 파악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의 그 정치적으로 오해될 만한 행보들은 더 자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앞으로도 계속 멀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조금 전에 있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김건희 전 여사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다양한 논란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뭐 엄호하기에만 바빴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상황까지 왔었던 것 아니냐라는 데 대한 반성을 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우리 당이 혁신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방금 전에 밝힌 내용이 저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 과거 행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영부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회견을 했는데 박 의원은 지금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후보라든가 이른바 친윤 핵심 의원들 이가 일단 주류니까요. 여기가 잘 호응이 되고 있느냐 그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메시지 힘이 안 실리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어제 이제 뭐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 돌출적인 제안을 예.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때 그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다가 무슨 난데없는 배우자 토론이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니까 오늘 그에 대해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아니 늦어도 한참 늦은 사과죠. 이제 와가지고 사과하면 뭘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지금 뭐 영부인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할 건데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자꾸 내긴 하는데 그 메시지가 시기상으로도 별로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고 그리고 내용도 좀 어정쩡해요. 예. 이게 이제 김건희 윤석열 그 부부와의 선을 분명히 긋는 것도 아니고 안 긋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엄 내란 책임으로부터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배경도 일종의 이제 관리된 메시지 정도로, 다만 이제 저분이 젊고 초선이고 또 수도권의 지역구를 갖고 있고, 근데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하긴 했는데, 기존의 국민의힘의 주류 기득권의 메시지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게 힘이 안 실리고 이 국민적인 주목도랄까요? 대중적인 주목도랄까요?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차별화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영화 관람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벌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어떻게 답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2월 16일에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앞으로 더 강력하게 부인하겠죠. 결국은 뭐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일심동체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런 공격과 비판을 또다시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다양한 분들이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예.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그 틀 안에 정말 가두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 당으로부터 사실상 출당 조치됐다고 봅니다. 예. 뭐 그게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권고했고, 뭐 그 포장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탈당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지만, 거리두기, 저는 100일 안에 거리두기 본인이 예언했다고 하는데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면 거리두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같이 묶어두려는 예. 이런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우리 당 내외에서 예.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이 있나 봅니다. 네. 거기에 이런 부정선거 영화 관람하는 거 누가 좀 말려달라고 한 의원이 네, 올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시절에 같이 관저에서 만찬하고 폭탄주 드시던 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그분들께 그러니까 대통령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이 쉽지는 않은 거죠. 밖에서 뭐 그동안 그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한 전 대표, 뭐 또 안철수 의원, 네.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그 얘기 듣겠습니까? 결국에는 가까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이런 충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과 자통당 절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얘기 듣고 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절연이 필요합니다. 극우 유튜버 등 자통당 세력 등과의 선긋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원칙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빅텐트는 친윤 빅텐트, 자통당 빅텐트가 될 수밖에 없다. 요거는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강성 보수 지지자들과 절연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것이 비단 이번 선거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보는 걸까요? 둘 다죠.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게 보수의 본류가 될 수 없고 예. 극우에 가까운 그런 세력이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 눈밖에 났고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됐는데,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 거기에 휘둘려서 이를테면 뭐 전환기 씨라든지 전광훈 씨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자체가 보수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봐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곁에 남은 사람을 보십시오. 뭐 전환길 씨, 아까 그 이용돈 PD라는 분, 그야말로 극우적인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돼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고,
일부 유튜버들도 그런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주류적인 그런 분위기나 혹은 주류적인 면모가 된다면 예. 그 정당은 희망이 없는 거죠.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단호하게 단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계엄 탄핵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다선 주류 의원들이라는 분들도 한남동 관제 앞에 가서 윤 대통령 체포 막겠다 그러고 그렇죠. 탄핵에 반대하고 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판결 미뤄야 된다 그러고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대로 선대위에 중심에 남아 있어요. 나경원, 윤상현, 또 김기현, 권영세, 권성동 예. 전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의 중심이 된 이상 과연 이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하고 우려했던 이제 그런 어떤 세력과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한편으로는 저렇게 이제 나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예. 거기 섞여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다면 그게 이제 책임을 묻는 것도 안 되고 단절도 안 되고 청산도 안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이 어쨌든 대선 이후에 이 보수의 혁신 단절, 뭐 청산 개혁 이런 거에 나서겠다라는 것의 예고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특히 지난번에 첫 번째 경제 부문 토론회가 이뤄진 이후에 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중도에서도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경제 정책과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과연 준비된 경제 대통령인가라는 비판적 인식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커피 원가 120원 본인은 그거 뭐 조작됐다고 하지만 그 받아들이는 유권자는 자영업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잘못돼 있구나라는 생각. 호텔 경제학으로 대변되는 잘못된 경제 정책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 선거 구도가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고착화되면 강화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이 구도 자체를 이재명 대 김문수로 빨리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인물 경쟁력에서는 같이 경기지사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부정부패 의혹 하나도 없고 청렴하고 예.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성과들을 이뤄냈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 이런 인물 중심으로 가고 구도를 바꿔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금 이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등판에 대해서는 예. 저뿐만 아니라 이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선을 넘어서요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당내 세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겠죠. 친윤 그룹이 있을 수가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있고 홍 전 시장이 뭔가를 더 하는 거 아니냐. 박지원 의원이요. 홍 전 시장이 아무래도 당권을 잡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뭐 이게 대선 결과에 이겼을 때 졌을 때 상황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권은 어느 쪽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걸 뭐 예상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고요. 그러나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패배한다. 근소하게 패배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류 세력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추이, 큰 격차로 패배한다라고 하면 그 이제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당이 더 깊은 내용, 더 깊은 4분 오열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예. 자칫하면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심력이 없으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 정당이라는 가능성도 게.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구심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고 그러나 어쨌든 보수 지지층들 생각이 중요할 텐데요. 예. 그럼 완전히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누가 또 누구의 어쨌든 노선과 방향이 이걸 재건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그리고 이재명 이 후보가 대선에 승리했을 때 제대로 된 그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판단들이 종합되면서 당권 구도가 형성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 사실상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 가장 앞서 있고 그에 대해서 당내의 기존 주류 세력들이 강한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에 대해서 여전히 강한 견제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김문수 후보가 이겼을 때는 현재 체제가 더 공고히 유지가 되는 거겠죠.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맞습니다. 지금 김문수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그것도 질문이 좀, 아닌 것 네, 같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 예.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당권이 재편되겠죠. 저는 친윤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은 이미 그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모이기는 어려워도 흩어진 건 금방이에요. 다시 이 미래 권력이 될 수 없는 사람 주변에 그 권력을 얻겠다고 함께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친윤이 다시 이 당권을 쥐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로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요구했던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대패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재평가가 당원들 사이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엔 40% 얻었잖아요. 당원 투표에서. 예. 그렇다면 뭐 당원들의 재평가가 있다면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한 전 대표가 좀 다시 나서달라라는 요구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이 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딱 50%고요.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가 6%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막판 보수 결접을 통해 가지고 총력전에 나선다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아직 그 보수 결집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 중도 진영에서의 표심 이탈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30%대 나타났지만 이 조사에서는 40%대 초중반으로 올라오면 초중반? 예. 올라오면 그때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주목할 점은 저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예. 우리가 아니면은 그 대선 토론을 거치면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은 계속해서 완주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지만 예. 완주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는 고민도 조금 깊어지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양자 대결의 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대입했을 때 격차가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근접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의 결과를 가상했을 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좀 표차가 있죠. 박 의원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지금 나오는 지지율 예. 아직 이제 10%를 좀 밑도는 지지율인데 그 지지율로 최종 완주를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 선거판에 특히 이제 큰 정당의 선거판 문법으로는 그 정도면 완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자칫하면 쓸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러면 영원히 이제 보수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준석 후보의 셈법은 전혀 다를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현재의 그런 정치 구도를 고정해 놓고 그 정치 구도 하에서 문법이고 예.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현 정치 구도나 지형을 완전히 바꾸겠다. 보수 혁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치의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이루겠다라는 가치를 내걸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득표율이 그렇게 중요한 목표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 2030 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 과연 그 세대가 이제 그런 방식의 약간 공학적인 단일화 여기에 호응할지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 그래도 그 지지층이 그대로 이동하겠느냐 김문수 후보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이제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별로 얻는 것도 없이 다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복귀한다는 그런 이제 명분 하나 얻고자 자기 지지 기반과 정치적 미래를 이룰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선택을 왜 하겠습니까? 이게 만약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이긴다라는 확신이 들고 그게 예. 증명이 되면은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본인이 내건 뭐 가치 혹은 목표 이번 선거의 의미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선택을 정치인으로서 제가 보기 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그 영상하고 또 하나요. 오늘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할 때 방탄유리를 세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좀 강하게 공격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걸 믿지 않고 있었는데 인천 시민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인천 시민이 된 지가 3년쯤 지나는 것 같은데 정이 들어서 제가 진짜 인천 시민이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저는 방탄조끼 입을 필요가 없어요. 경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경찰 경호원으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경호실을 보내가지고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런 데 오는데도 경찰관이 너무 그 경호를 많이 해가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다 돌려가라고 그랬어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실제 경호원도 줄이겠다고 하고 옷을 벗어가지고 방탄복이 없는 것도 보여줬어요. 정권님이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뭐 이재명 후보가 그 후보의 안전과 경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예. 때문에 저는 방탄 유리를 만들건 방탄 조끼를 사용하건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너무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나는 이렇게 핍박받고 있고 이런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예. 그게 다 표심을 좀 훔치기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치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유별나다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예. 혹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여하튼 이재명 후보와는 완전히 좀 살아온 궤적이 다르다.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다소 조금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수백 명 학살해놓고는 정치적 상대인 김대중 당시 총재를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픈 근대사가 이 현대사가 끝났느냐?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제가 목에 1mm 차이로 겨우 살아났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와중에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좋아진 게 없죠. 실제 이재명 후보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박 의원께서는 이 논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 이제 테러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의 안전에 신경이 쓰이고 여러 가지 이제 대비책을 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유난 떤다. 예. 이렇게 그걸 비판을 하고 나선 건데 아니 선거 때는 이제 모든 게 다 빌미고 꼬투리고 하니까는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비판하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글쎄요. 저걸 가지고 뭐 그렇게 유난 떤다고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서로의 안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지만 염려해 주는 게 선거 상황에서는 맞다고 보고요. 예. 아니 김문수 후보도 안전하셔야 되고 이재명 후보도 안전하셔야 되고 그런 어떤 불상사가 그렇죠. 선거 예. 과정에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과도하게 정쟁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대로 유난 떨어서 표가 떨어질 거면 국민의힘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유난 떨어서 표 떨어질 일이면 하겠습니까? 그냥 예. 냅두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단일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는데 이번에는요.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후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물어야 돼요. 저도 사실 이렇게 신문장을 들어가기 전에
아이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다 보니까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 검색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뭐 경험 같은 내용들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진정성이라는 거는 항상 저도 존경한다고 해왔고 다른 국민의힘 인사와는 다르게 좀 더 허심탄회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재 대표, 저 자리는 어떤 약속을 하러 간 게 아니고 이준석 후보의 일정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따라가서 성사된 거죠? 사실 두 사람이 여의도에선 소문난 앙숙인데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 좀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서 보는 사람들은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계엄과 또 지난 우리 당의 경선 또 선대위 활약상을 보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정치적 재평가를 한 분들이 당내는 물론이고 당 밖에서도 많아졌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준석 후보 얘기한 것처럼 단일화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단일화 잘하는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니까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해갖고 대통령으로 실제 탄생시킨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고민을 불과 3년 전에 안철수 의원이 똑같이 했었을 거 아닙니까? 먼저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이준석 후보가 어떤 식으로 이 전국을 해결해 갔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조언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후보도 좀 마음을 넓게 열고 경청하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후보를 직접 찾아갔고 김문수 후보는 오늘 BJC 토론회에서 또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에 가는 것도 아니고 독자 정당이라고 하지만 독자 정당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이준석 후보 자신도 생각하지 않고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우리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투표용지 인쇄를 감안하면 24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하고 오늘이 21일이거든요. 오늘 포함해서 나흘 남은 건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는 이준석 후보를 좀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말씀은 완곡하게 했지만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당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후보를 흡수하겠다, 내지는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 이준석 후보가 하겠다는 독자 정당이 제대로 되겠나 이런 인식이잖아요. 근데 저런 인식으로는 반발심만 살 거예요. 오히려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고 싶었다면 계엄 탄핵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와 성찰을 하고 또 내란 책임인 윤석열 대통령과 단호히 단절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자고 앞장섰던 국민의힘의 의원들 선거의 전면에서 다 뒷전으로 물리고 이런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한 이후에 이준석 후보에게 손을 내밀어도 그 단일화가 성사될까 말까 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결해야 될 어떤 과제들도 선결하지 않은 채 어쨌든 우리가 다 보수고 그리고 지지율이 내가 높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하자. 글쎄요, 저는 이준석 후보를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많이 겪어봐서 잘 알 텐데 그런 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저는 여전히 조금 좀 놀랍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25일 이전에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광재 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떻게 좀 계획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라고 정치에서 쉽게 포기하면 안 되죠. 저는 단일화 없이는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막을 수 없다라는 절박감을 이준석 후보도 또 김문수 후보도 다 공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일수록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만들어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관련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1억 5천만 수사가 맞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유단하고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방문권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윤 전 대통령 친분 이용해가지고 유권 노렸던 거 인정하세요? 윤영 보호자는 혹시 그 김건희 문고리 4인방이라고 하는 조영 씨, 유 씨, 이 네 분 중에 혹시 그 여러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 전달 과정에서 있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지 않고 코바나 컨텐츠 또는 제3의 장소에서 근무했다는 행정관. 디올백을 수수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3명은 장 행정관 그리고 두 비서 유 행정관 정 행정관이었습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조우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 영상으로 저희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 건진법사를 통해서 갔다는 이 명품백이 일단은 김 여사 측에는 간 걸로 지금 조사 결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이 지금 포착이 됐는데요. 예. 바로 검찰이 해당 매장의 최초 구매와 교환 이력을 확인을 한 겁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지난 2022년 4월에서 8월경에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통일교 전 간부 윤 씨가 건진법사에게 명품백을 건넸고요. 예. 이 명품백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인 유 씨에게 전해진 정황이 포착이 지금 된 겁니다. 예. 검찰이 해당 브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 일련 번호, 고유 시리얼 넘버라고 하죠. 이 해당 선물을 구입, 교환한 정황을 이 경로를 추적을 한 건데요. 예.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비서 유 씨가 돈을 더 주고 가방을 교환해 갔다. 예.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구매 이력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의 수사가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네. 뭐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좀 집요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집요하게?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런 일련 번호까지 추적을 해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가방이 어떻게 교환이 됐는지 여부까지도 추적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방식은 뭐 예컨대 뭐 위조 제품들이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런 고유 번호들을 추적해서 뭐 유통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긴 하지만 이렇게 뭐 정치인이 뭐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에서 이런 식의 조사가 진행된 경우는 조금 찾아보기 힘들지 않았나. 예. 물론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가방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뭐 현금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조사 방식 자체가 뭐 필요하지 않았겠지만 예. 일단 뭐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집요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검찰이 구매와 교환을 확인했다는 건데 그런데 교환 과정에서 또 하나 뭐 드러난 사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예. 김건희 여사의 비서 유 씨가 무려 2번이나 이 가방을 교환을 해간 두 건데요. 번. 예. 네, 가장 먼저 이 해당 가방이 해당 브랜드의 어떤 모델인지는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가방이 무려 1,000만 원 상당의 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김 여사의 비서 유 씨가 처음에는 100만 원을 더 얹어서 교환을 해갔고요. 다른 걸로 교환했다는 네, 거죠? 다른 제품으로 예. 교환을 해갔고요. 얼마 뒤에 다시 방문을 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또 얹어서 또 해당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정리하자면 총 300만 원을 더 주고 이제 제품을 받아간 건데요. 예. 누리꾼들이 뭐 색상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가 제품이어서 그런가 이런 기록들이 다 남는가 봐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굉장히 또 그 브랜드 안에서도 상당히 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예. 이 해당 브랜드 자체가 또 명품 중에 명품이잖아요. 그래서 고유 시리얼 번호로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 이렇게 가품을 구별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조 변호사님, 그동안 건진법사는 이 명품백 관련해서 전달한 적이 없고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김 여사 측에는 이동한 것으로 전달이 된 걸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고유 번호가 이렇게 남는 상황에서는 이 고유 번호를 구입한 사람이 누군지 예. 그리고 나중에 이 물건을 누가 교환을 해갔는지 이 구매 이력이 다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들이 제시가 되니까 더 이상 부인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일단 뭐 건넨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해당 고유 번호의 가방이 이제 김 여사 측에 전달된 것까지 이제 확인이 됐으니 예. 전달
배달한 적이 없다라고는 더 이상 말을 못할 것이고요. 지금 이후에 이제 뭐 다시 돌려받았는데 뭐 이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검찰 쪽에서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 가능성은 일단 김 여사 비서에게 전달된 거 상황 그리고 교환을 했다. 그러면 이 가방이 지금 어디 있느냐까지는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밖에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아직까지 이 가방의 소재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사실 지난달 30일에 이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그 사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때도 뭐 가방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그런 물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여사는 가방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 현재 김 여사가 미리 압수수색 이전에 가방을 은폐했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야기부터 한편으로는 일종의 그런 배달 사고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비서가 중간에 뭐 가방을 다른 쪽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예. 이런 가능성까지도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 변호사 가능성이 이거를 김 여사가 뭐 시켜서 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수행 비서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자기가 가져갔을 가능성도 일단 고려는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일단 김 여사 측에서는 이제 그 수행비서인 유 씨가 그 건진법사의 심부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예. 건진법사가 무슨 일을 시키려면 본인의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심부름이라든지 어떤 부탁을 아니면 업무 수행을 하게 하는 것이지 김 여사 측의 사람에다가 어떤 심부름이라든지 예. 어떤 부탁을 한다라는 건 통상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뭐 다만 개인적인 친분이 건진법사와 그 수행비서 간에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건진법사 측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어떤 일을 시켰다라는 거는 이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뭔가 건진법사가 김 여사 측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심부름으로 그러니까 김 여사 측의 조력자로서 그 수행비서관이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데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까지 가방의 행적을 집요하게 쫓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방 자체의 소재가 파악이 돼서 이걸 예. 압수를 하게 된다면은 관련된 의혹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쓰여질 것인데 일단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적을 조금 더 심화를 해서 진행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제 가방의 소재는 끝까지 파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조사를 한 것처럼 이 가방의 교환 내역들을 확인을 하고 또 그 사이에 김 여사의 그런 비서 측근이 관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이걸 또 기반으로 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들을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가방 소재와 상관없이 예. 뭐 추가적인 그런 기소 같은 것도 가능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물이 없어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으로 전달됐든 혹은 기타 금품으로 제공이 되거나 향응으로 제공이 됐든 그 물건들을 그대로 그렇죠. 압수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하고 지금까지의 조사는 이런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그런 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런 유혹을 받는 이 비서라는 분 유 씨 누굽니까? 유 씨, 이 비서 유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그래요? 인물입니다. 이 김 여사의 쿠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대통령실까지 무려 10년 넘게 여사 곁을 제일 가까이서 지킨 인물인데요. 예.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김 여사가 이 봉하마을 참배했을 당시에 함께 동행하면서 김 여사의 뒤편에서 가방을 저렇게 대신 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명품백 사건이죠. 이 최재형 목사가 건넨 클러치백을 건넨 그 자리에도 그 당시 사무실에 함께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비서 같은 경우에 만약 배달 사고가 아니라고 하면 실제로 이게 뭐 사실로 밝혀진다면 처벌을 받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의 뭐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이런 물품을 누구에게 줬다라는 부분만으로 뭐 알선수재죄라든지 아니면 뭐 특가법상의 뭐 뇌물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근데 심부름자로서만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뇌물이나 관련 뭐 어떤 범죄의 고의성을 우리가 입증을
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건 좀 예.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오늘 기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답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중앙지휘부 사의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네,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 소환 계획은 있으실까요? 사실 왜 갑자기 이때 사의를 표명했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이거는 해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 변호사님, 사실 뭐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그리고 김 여사 수사에 관련이 있다는 점 등이 조금 그 해석의 배경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관련해서 예전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황제 조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이제 지휘하던 시절인데 그 관련한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재기 수사 결정이 나오면서 기존에 했던 그런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다시 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나왔었던 그 무혐의 처분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 검사장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일선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다,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쉬고 싶어서 뭐 이런 사직서를 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뭐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든지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본인이 어떤 기존에 수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 점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대선 결과는 뭐 나오진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좀 검찰이 술렁인다. 이게 정권 교체 가능성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는다고 보세요? 사실 뭐 이전 사례들을 보더라도 특히 이제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가 됐을 때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뭐 중용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중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사의를 표명하고 옷을 벗는 경우들이 뭐 당연히 있어 왔는데 예. 지금 이 시점은 이제 과거의 사례들보다도 훨씬 더 여파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이제 언급된 그런 검사들의 그런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수사와 관련해서 향후에 정권이 교체가 됐을 때 그 또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부담들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 또 특히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이 몇 가지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보여지는 이 검찰 개혁과도 이제 크게 맞닿아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나오는 공약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수사와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검찰청이 아니라 이제 기소청, 공소청으로 역할을 한정시키고 예. 또 그밖에 영장 청구도 경찰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를 만들겠다라는 등 이 검찰의 기존 그런 권력들, 권한들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것들을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사례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검사들이 사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손흥민 선수 직접적인 뭐 소식은 아닌데 아버지와 형까지 좀 논란에 휩싸였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지금 손흥민 3부자 순환시대다 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부친이죠. 이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약식 명령을 받은 가운데 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공정위로부터 3개월간의 출전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형이죠. 손흥정 그 감독의 장남 손흥윤 수석 코치에 대해서는 출전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요. 예. 이 스포츠 공정위는 손 감독에 대해서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을 했고 손흥윤 이 수석 코치에 대해서는 폭력 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로써 이 손흥정, 손흥윤, 손흥민 선수까지 3부자가 각각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3부자 순환시대다 이렇게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뭐 처벌을 받았는데 또 징계를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손흥정 감독 등은 작년 10월에 약식 명령으로 이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형사 처벌인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이런 징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안들을 보더라도 뭐 공무원이든 혹은 뭐 일반적인 그런 직원이든 형사 처벌이 문제가 됐을 경우 회사나 혹은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징계를 또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 이번 징계는 별개의 것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시에 훈육이냐 폭력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당시 영상을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기본을 강조하시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꼬지시던데 평소 철학이시잖아요. 어려서 해야 될 부분은 충실히 소홀함 없이 해야 성인에 가서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상황을 못 만들어주면 성인 됐을 때 좋은 경쟁력,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또 그 반복하고 있습니다. 는 지금 과잉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왜?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자녀가 한둘이다 보니까 모든 지원, 관심, 사랑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건 잘못된 거고 아닌데도 울고 불고 때를 쓰면 타협을 하잖아요. 거기서 벌써 균형이 깨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죠. 잘못된 건 어떻게든 고치고 가르쳐야죠. 당시에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주변에서 그때 어떤 내용이었죠, 혐의가? 네, 당시에 일단은 이제 손흥윤 수석 코치가 그 훈련생에게 20초 안에 그 중앙선까지 뭐 뛰어오라라고 지적을 했고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에 허벅지 등에 이제 코너킥 봉이라고 추정되는 물건을 이제 가격을 해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또 이 손흥정 감독도 이제 뭐 엉덩이라든지 종아리를 때리고 뭐 꿀밤을 때리고 뭐 구렛나루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어떻게 보면 신체에다 유영력을 행사하는 그런 훈육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훈육에 대한 방식이 뭐 부모님이건 아니 선생님이건 코치들이건 굉장히 제각각이긴 합니다만 현행 뭐 법이라든지 판례에 의하면 일단 신체에 대한 어떤 유영력의 행사는 지금 아동학대로 보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이 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손흥정 감독이 재심을 청구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손흥정 감독뿐만 아니라 손흥윤 코치 그리고 또 다른 코치 A씨까지 모두 이번 징계에 불복하면서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리 이렇게 수위가 낮은 징계였다고 하더라도 징계 기간 동안 이 체육회는 물론이고 관계 단체에서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징계 대상인 코치들이 모두 손 축구 아카데미 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징계대로라면 이 아카데미에 소속된 유소년 선수들이 제대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징계에 이렇게 불복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가 되는데 이렇게 폭력행위 등 이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또 적용이 돼서 이렇게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손흥정 감독은 벤치를 지킬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는 본인은 물론이고 이 소속 아카데미 학생들, 유소년들까지 받게 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송 감독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도 재심을 청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언어 폭력이 문제가 된 건데 송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대 행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다라는 주장을 피해자 측에서는 하면서 재심을 또 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기준을 조금 따져보면은 만약에 이런 언어 폭력이 우발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기준상으로는 이제 최소 3개월 이상의 출전 정지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상습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 1년 이상 이런 출전이 정지가 되는 징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의 그 부모 측에서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현재 3개월의 출전 정지는 지나치게 가벼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재심사를 또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현대가의 며느리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전 씨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경매에 넘어갔어요? 네, 이 정대선 씨와 노현정 씨가 결혼을 2006년에 했었는데요. 이때 이 결혼식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500여 명이 참석했던 굉장히 화려했던 결혼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월에 이 부부의 소유의 주택이 경매에 나오게 됐습니다. 감정가 26억 원에 나와서 경매 3차 만에 감정가의 약 81%인
21억 원의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두 번의 경매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끈질기게 낙찰을 매듭지었습니다. 꽤나 좀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 3차까지 갔다는 건 1, 2차 때는 낙찰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당초 감정가가 26억 9천만 원이었는데요. 예. 1, 2차 경매에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결국 3차까지 가게 됐는데 3차 경매 같은 경우에는 최저 입찰가가 17억 2,160만 원에 시작이 됐고요. 예. 14명이 이제 입찰에 참여를 했고 21억 8,999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현대가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가인데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사정이 조금 어려웠을까요? 네, 이 사정이 역시나 이 돈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대선 씨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건설 IT 기업을 창립하면서 건설 사업을 확장해 가다가 지난 2023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서 자금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20억 원 가량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 이를 갚지 못하자 은행 측이 정대선 씨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이 강제 경매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는 거는 기업이 파산 수준에 이르렀다는 건가요? 어떤 거죠?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파산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예. 이제 회생을 신청을 할 만큼 자금난은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회생할 수 있는 가치, 존속을 시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이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과 채권자들이 채무 조정이라는 것을 해서 이 회사가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무 조정, 뭐 채무 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회생 결정이 나면 채무가 조정돼서 회사가 계속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회생 가치가 없다, 채무가 너무나도 많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아니면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변제 계획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파산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에 내놓은 것이 이 집뿐만이 아니라 상속받은 땅 대지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자택뿐만 아니라 정 씨 소유의 성북동 대지도 경매 중입니다. 이곳은 원래 주인이 현대그룹의 창시자 고 정주영 회장이 이 소유주였는데요. 정 회장이 1977년 이 땅을 매입을 했고 이후 2001년에 손자이자 이 노현정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씨에게 상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 명예회장과 부인 변중석 여사가 생전에 성북동에 여러 필지의 땅을 사들여 놓고 자녀나 손녀, 손자들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땅도 이 할아버지에게 받은 땅인데 이 땅까지 경매에 내놓게 된 겁니다. 이 땅은 앞서 경매에 이 낙찰된 주택보다 더 고가의 감정가를 받았는데요. 감정가만 무려 66억 원입니다. 66억이요? 네, 그런데 3차 경매까지도 이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4차 경매를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 변호사님, 이 대지는 왜 안 팔리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 대지 위에 이제 건물이 서 있다라는 거고 이 건물은 정대선 사장 명의가 아니라 형인 정일성 대표이사의 명의로 된 건물이라는 겁니다. 땅 주인 다르고 건물 주인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명의자가 다르다라고 하면 낙찰을 받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권리를 어떤 정도로 제한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불투명할 수가 있고 낙찰을 받게 된 이후에 뭐 건물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할지 혹은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결코 뭐 신속하게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 때문에 결국에는 낙찰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에는 그렇게 뭐 땅을 따로 하고 건물을 따로 하고 합니까? 같이 합니까? 일단 경매 자체는 따로 할 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경매가 따로 이루어졌을 때 해당 건물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또 진행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권리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사용료를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이다라고 하면 뭐 추가적인 협의를 하다가도 뭐 마지막에 가서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 진행되는 과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3차, 4차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되면 감정가가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그 비율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하고 그 부동산의 가치를 매기고 최저 입찰가를 매겨서 이제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그 최저 입찰가 이상의 어떤 응찰자가 있으면 이제 낙찰을 받는 건데, 만약 응찰자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최저 입찰보다 더 밑에 금액을 쓰게 되면은 이제 차수가 2차, 3차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뭐 입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차수마다 약 직전 차수의 최저 입찰가보다 20% 내지 30%를 내린 가격으로 법원이 이제 차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맨 처음에 감정 평가된 금액보다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해당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감정 평가는 66억 원 정도가 나왔지만 지금 4차 경매에 있어서의 이 최저 입찰가는 지금 34억 정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